안녕하십니까. 아트앤마켓의 서진수입니다. 문화예술 웹매거진 굿스테이지가 2025년 신년호 영상 칼럼으로 우리 미술계의 혜성같이 나타나 가장 최단시간에 미술계 인싸가 된 널 위한 문화예술, 그리고 줄여가지고 널위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널 위한 문화예술의 이전 대표님과 함께 을사년 푸른 뱀띠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미술계에서 이미 널 위한 문화예술은 넘사벽의 소셜미디어 강자이고 이름 자체가 브랜드이고 미술계의 갈 길이고 또한 많은 미술인들의 선망이 되는 그러한 회사이고 또 채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널리문은 널리문이 아니고 날 위한 문화예술, 널리문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우리문이 되었습니다. 자, 이지연 공동대표님과 함께 인사 나누며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네. 셀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뭐 교수님께서 앞에 되게 휘황찬란한 수식어를 붙여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 팀 워낙 애정해 주셔서 또 그렇게 봐주신 것 같은데 또 저희 팀은 2018년도부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좀 예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자 이런 미션으로 시작을 했고요. 원래 처음 시작은 페이스북이었을 만큼 사실은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워낙 네.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많이 그렇죠. 알고 계시지만 예, 예. 사실 미디어는 계속 변화하니까 네. 저희는 또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미디어나 매체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팀이고 또 지금 저희 촬영하는 이곳은 또 전시장인데 네. 또 이 전시도 저희가 이번 연말에 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 국한하지 않고 재미있는 기획들을 만들어 나가는 팀이고 저는 그곳에서 이제 공동대표로 있는 이지연입니다. 네. 우선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유튜브 하나만 잠깐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 전시 관람이랄지 교육이랄지 아트 투어랄지 작품 구입이랄지 너무나 많은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소셜 미디어와 그다음에 오프라인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 또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가 이제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트 포 유 널 위한 문화예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일단 유튜브 업로드된 게 619개 뭐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구독자 37만 정말 부럽습니다. 저 구독자 500명인데 양보다 진로 승부하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유튜브 섹션별 분류가 이게 또 굉장히 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영상들, 그 다음에 동영상 일반, 또 이 인기 동영상 섹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많은 것은 140만에. 이게 정말 우리가 유튜버들이 요상하는 게, 동영상 하나만 100만만 넘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140만에서 적어도 뭐 인기 동영상은 40만 명 이렇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100만 넘을 수 있나요? 우선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저희는 뭐 유튜브 하면 당연히 조회수가 너무 중요하고 또 조회수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팀은 또 반대로 그 조회수 자체를 엄청나게 제 1순위로 생각하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교수님께 뭐 양보다 질로 승부하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접해도 그 콘텐츠에 얼만큼 몰입했는가가 저는 결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은 사실은 영상을 예를 들어서 한 5, 6분짜리를 만든다. 교수님께서는 좀 길게도 만드시고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500명의 독자 중에서 400명이 봤는데 그 중에 300명이 끝까지 봤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지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만 명이 봤는데 이거를 다들 10초만 보고 나가는 컨텐츠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희는 콘텐츠 만들 때 항상 어떻게 하면 독자들을 몰입시킬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몰입이 자연스럽게 조회수랑 이어지는 이유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몰입을 한 영상을 띄워줍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유튜브가 약간 이 콘텐츠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좀 많은 좀 미술을 좋아할 법한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의 피드에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구독자보다 가끔은 조회수가 훨씬 더 높은 콘텐츠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알고리즘의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근데 거기에 본질에는 이제 얼만큼 몰입시켰는가가 중요하다고 저희 팀은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또 인생 전시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어떤 섹션이죠? 말 그대로 좀, 이 전시 독자들에게, 사실 인생 전시는 약간 요즘에 막 인생샷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하잖아요. 네네. 약간 거기서 따온 아.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 전시라는 건 진짜 내 인생에서 원픽 전시다. 약간 이런 식의 조금 인생샷에서 따온 재밌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인생 전시는 반대로 말하면 저희가 이 전시를 당신의 인생 전시로 만들어 드리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사실 전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많이 열리고 있지만 그 전시 정보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그걸 안다고 해도 그냥 포스터나 표면적인 광고 문구만 보고 이것이 정확히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전시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재미있게 전달하면서 어쩌면 이 전시가 당신에게 인생 전시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 일종의 이제 콘텐츠 포맷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양한 전시들을 이 포맷 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인생 전시의 이제 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이 전시를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를 하나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DDP에서 되게 어떤 디자이너 전시가 있다라고 하면 되게 그 트렌드에 뒤처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전시다라고 저희가 좀 브랜딩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저희 콘텐츠를 보고 이 전시를 보러 오면 실제로 그 설명을 듣고 왔을 때 이 전시 진짜 좋구나 라고 하면서, 좀 과장을 못해서 말하면 죽기 전에 생각나는 그런 게 인생 전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당신이 몰랐던 세상 모든 것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 분야 베스트셀러 1위가 뭘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베스트셀러에서 여기서 취급한 건지, 여기서 취급하니까 베스트셀러가 된 건지, 그 상호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도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뭐 베스트셀러 그 책이라고 하는 출판 시장은 또 워낙 생리가 다르다는 것도 교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뭐 저희 콘텐츠로 단숨에 그게 어떤 뭐 바뀌거나,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영향을 주고받는 거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그 저희 콘텐츠를 보고 나서 결국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 책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구매까지 연결시키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구매를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을 계속 고민하고, 그래서 마침내 구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지표에 영향을 주고, 또 출판사에서 저희가 다뤘던 거를 또 역으로 마케팅으로 이용해 주시고 하면서 서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영향관계가 없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뭐 아시겠지만 출판 시장이 너무 거대한 또 출판의 그렇죠. 시장에 논리가 있다 보니까 또 반대로 저희가 지금 되게 잘 나가는 책들을 반대로 저희 쪽에서 소개를 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 되면 그냥 베스트셀러니까 사오고 안 읽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 또 저희가 좀 진정성 있게 이 책의 저자가 어떤 취지로 책을 썼는지, 그리고 재밌는 부분을 발췌해서 이야기를 그 부분을 약간 이렇게 클로즈업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사놓고 안 읽은 책을 다시 읽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 베스트셀러의 좀 더 진가, 좀 이제 수치에 쌓여있던 부분들의 어떤 본질을 또 저희가 조명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책을 많이 소개해 왔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예술의 이유라는 것에 대해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이 유튜브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2018년도 페이스북에서 시작을 하고 2018년도 말에 유튜브를 처음 개설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어떤 예술가의 삶도 소개하고 책도 소개하고 전시도 소개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좀 생각했던 게 예술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 모든 콘텐츠를 다 필요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주말에 뭐 하지? 라는 고민을 가진 사람과 좀 내 안에 지식을 채우고 싶다, 이런 사람의 게 필요한 정보가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아까 교수님께서 그 딱 서비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비스로서의 저희가 채널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예술의 이유 채널을 널미한 문화예술 만들고 나서 거의 한 2, 3년 뒤쯤에 후발주자로 이제 처음에 만든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둘째니까. 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안 키워봤지만 첫째 키우면 약간 둘째가 좀 이렇게 노하우가 그렇죠. 있다 보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널위한 문화예술 본 채널보다 예술의 이유 채널의 구독자가 좀 더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두 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타겟이 좀 다르고 필요한 정보값이 다르다 보니까 널리한 문화예술을 이제 전시 소개하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뭐 할까? 약간 실패 없는 주말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 근데 예술의 이유는 조금 더 예술로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싶은 지식을 좀 가지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두 개가 좀 다르고 당연히 겹치는 독자도 있고요. 근데 내가 어떤 무드냐에 따라서 보고 싶은 콘텐츠가 다른 거죠, 두 그렇죠. 채널이. 네. 예, 우리가 또 인스타그램 인별을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팔로워 12만 8천 명 게시물은 또 어마어마 1237개 그 다음에 페이스북 팔로워 7만 그야말로 이거 전체적으로 회사가 네. 이게 끌고 가는 이제 누적 구독자 수랄지 월 평균 노출 수가 이게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임팩트나 이 이펙트가 점을 살펴도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실감을 하십니까? 근데 또 반대로 요즘에 그러니까 미술 쪽이 아닌 분야에서는 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노출을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그 약간 거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사실 실감은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저희가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제나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냥 유튜브 채널이 원래 본 채널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다가 이제 저희가 하나의 어떤 미디어 단위를 다 쪼개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인스타그램도 그냥 그 자체로 사실 영상이랑 인스타도 너무 다르잖아요. 인스타에서 저희가 어떤 사진 기반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전시여도 영상으로 소개하는 것과 인스타그램 소개하는 게 또 완전히 독자들에게 좀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채널을 항상 이렇게 다양하게 보유하는 이유도 그냥 단순히 여러 곳에 배포하자가 아니라 그 콘텐츠 자체마다의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그곳에 모여있는 독자들이 있고 그렇죠. 또 그런 콘텐츠를 선호하는 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또 사실 저희는 새로운 미디어가 생겨날 때마다 항상 시도는 해봐요. 네네. 뭐 스레드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예, 뭐 스레드. 틱톡이라든지 뭐 한참 그 클럽하우스라고 네네네. 오디오 기반으로 맞아요. 막 얘기하는 것도 저희도 막 했었고 아, 네, 그래서 항상 시도는 해보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바뀌는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누적은 지금은 그래도 다 합쳐서 한 120만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널리문이 늘 제가 이제 존경하고 자꾸 따라가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은 이유가 바로 그 디테일을 굉장히 강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정말 이게 케미가 엄청나시구나. 그래서 아마 출신이 서로 배경이 서로 다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훌륭한 회사를 만든 분들이 사실은 어느 분들인지 시청자들 되게 궁금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저렇게 100만 또 누적수 120, 30만 막 이렇게 가능할까? 그래서 우리 오대우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공동 대표로 계시는데 또 함께 이 케미를 극대화하시는 우리 오 대표님에 대해 소개하고 자랑 좀 많이 해주세요. 일단 대우님과 저는 동갑이고요. 아, 그래요? 네, 동갑이고. 그러시구나. 네, 잔나비띠 동갑. 잔나비. 그래서 이렇게 재주들이 많으시구나. 잔나비띠가 그 띠의 속성상 재주가 굉장히 많은 띠예요. 그러니 두 분이 합쳐졌으니 이건 넘사벽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시군요. 네. 대우님이 처음에 이제 이 널리한 문화예술 이제 창업을 하시고 파운더로서 처음에 이제 출발 지점에 제가 합류를 하긴 했는데 그때 저도 대우님이 가진 백그라운드와 제가 가진 백그라운드와 같이 만났을 때 되게 재밌는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좀 더 솔직하게는 대우님이 이미 좀 이게 방송 쪽에 그 백그라운드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콘텐츠 그러니까 업계로 따지면 좀 더 콘텐츠 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일찍부터 그쪽에서 이제 실제로 활동을 하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메이저 방송 3사 중에 한 곳에 소셜 미디어를 막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시점에 그 과도기와 그 출발점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누구보다 더 빠르게 사실 미술계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좀 느리게 받아들이고 그렇죠. 있을 무렵에 예. 이미 사실 방송 3사는 그거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쪽에 있었다 보니까 그 대우님이 좀 바라보시는 시각이나 어떤 그 문제의식이 조금 더 빠르고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제가 우연히 대우님과 만나게 되면서 저도 그런 시선을 같이 좀 느끼게 된 거죠.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미술이라는 게 뭐 비평이나 저널리즘이나 이런 거는 그 자체로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기본이고. 네, 네. 예. 근간이라면 지금 시대에 맞춰서 이제 또 다른 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에 저도 덕분에 빠르게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시군요. 그래서 대우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배경이 되게 귀한 자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 회사를 일구는데도 그렇고 이제 미술 쪽에서 좀 없던 시각 네, 그런 거를 2017, 18년도에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하면서 처음에 이제 되게 서비스로서의 글쓰기에 대해서 그 대우님이 초반에 이제 저희도 대학로에서 2018년도에 사무실을 조그맣게 하나 이제 그 시드머니를 투자받고 그 투자자 입주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쇠빵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한 3, 4명이었던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하는데 당연히 그때 콘텐츠는 뭐 저희가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대본도 쓰고. 근데 제가 처음에 대우님의 대본을 딱 봤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놀라움이 어떤 놀라움이냐면 막 와 전에 없던 글이다 이런 글 어떻게 써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쉽게 읽히는데 재밌어서 그러니까 제 그렇죠. 머릿속에는 약간 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글이 좋은 글이다라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네, 쉬운 글과 그것이 되게 깊이가 있다라는 게 동시에 존재하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쉬운데 깊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는 속성이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 대우님한테는 그때 말을 안 하고 저 혼자서 몰래 그 대본을 집에 가져와서 밤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몇 가지의 어떤 그 저도 나름대로 글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예를 들어서 인상주의라는 말을 언급할 때 되게 그냥 바로 인상주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상주의에 대한 설명을 한 줄 앞에 언급을 해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디테일 하나하나가 이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알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약간의 이제 자산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대본에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일종의 이제 자산화를 하면서 새로운 팀원이 오거나 혹은 외부 프리랜서랑 일을 할 때도 그 비밀의 문서를 넘겨주면서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직접 쓰지 않아도 비슷한 퀄리티의 대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일종의 저는 좀 팀이라고 하면은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 만나서 비범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되려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비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아니어도 새로운 팀원들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팀원이 들어와도 저희가 가진 자산을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이 대우님의 아이디어와 좀 그런 동력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에 미술시장 연구소를 만들 때 저도 이 미술과 파이낸스 이 경제가 만나지 않으면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커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요.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둬가지고 미술시장 연구를 하고 시장을 개량화하고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해서 어떤 그 경기 변동에 대한 얘기를 쭉 끌고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18년도에 지금 저도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트 플러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아트 플러스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첫 번째 아트 플러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지금 이해를 하셨고 컨셉을 앞서가서 잡았고 그 두 분이 또 이런 그 시스템화를 하는데 굉장히 그 의기투합이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미술계와 미술시장 그다음에 일반 어떤 그 대중들을 끌고 가려면은 인력, 자본, 기술력, 지식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회사의 인력이나 어떤 그 부서의 어떤 그 구분이나 어떤 운영 규모랄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최근에 이제 이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큰 집으로 갔을 것 같다는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 좀 회사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2018년도에 아까 한 3, 4명에서 시작했던 이제 초기 시절을 지나서 저희도 우리가 팀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의 미션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나서 교수님께 정확하게 언급해 주셨던 그 시스템화에 되게 집중했던 시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진통기였죠, 약간의. 뭔가 이런 거죠. 제가 대본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썼을 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자산화를 거쳐서 했을 때 훨씬 저보다 잘 쓴, 예를 들어서 방송 쪽에서의 어떤 글을 쓰셨던 분 이런 손이 훨씬 더 빠르고 저희의 노하우를 익혔을 때 훨씬 더 좋은 글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시스템화가 된다라는 거를 저 스스로도 체감을 했을 때 그 시스템에 좀 믿음이 생기면서 그 진통기 동안에 이제 뭐 한 7명, 8명 정도의 팀원들과 같이 이제 글도 쓰고 그리고 외부의 어떤 기회들도 같이 가져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팀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저희도 2년 전에 이제 투자를 받고 좀 미술 쪽 컬렉팅 시장에 대한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저희는 이제 널리한 문화예술 처음에 콘텐츠를 만들 때는 주로 이제 예술가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보통은 이제 인상주의라든지. 네. 근데 그 이유를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프리다 칼로는 이제 올해부터 다룰 수 있거든요. 왜냐면 4, 5, 70년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 저작권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막 독자들이 뭐 막 데이미안 허스트를 다뤄달라, 막 제프 쿤스 다뤄달라 이러는데 저희도 너무 다루고 싶죠. 하지만 재단에 연락하면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을 지키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사실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과거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좀 그런 법적인 좀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시를 다루는 게 비교적 자유로운 거죠. 전시는 일단 전시 기획사가 주는 어떤 콘텐츠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동시대를 다룰 수 있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랑 옆에서 진짜 내 나이 또래의 작가들 그리고 내 선배들 뭐 그런 어떤 진짜 요즘에 좀 그걸 울트라 컨템포러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초현대 미술 작가들을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나와 있는 이 전시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옆에 숨쉬고 있는 너무 많은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그 작가들을 좀 소개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2년 전에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사적인 컬렉션이라고 하는 일종의 브랜드였고 네. 그래서 그거는 유튜브보다는 인스타그램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동시대 작가들의 이야기를 막 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장까지 연결을 해주는. 네, 이렇게 되니까 좀 이제 일종의 이커머스 사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저희 팀에서 크게 원래는 좀 콘텐츠 쪽에 어떤 강세를 두었다가 그 콘텐츠를 기반으로 결국에는 티켓이나 작품을 유통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커머스 팀이 필요해서 크게는 이렇게 두 개의 팀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한 12명 정도 인턴 분까지 합쳐서 네, 그 정도의 팀원으로 함께하고 있고 교수님께서 막 큰 집으로 이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 사무실을 2년 전에 그 투자 받고 사무실을 먼저 처음으로 단독 사무실을 구했던 게 홍대였어요. 홍대 근처에. 이제 단독 사무실은 이전에는 막 이제 입주사에 있거나 아니면 코워킹 스페이스에 있거나 하는 그렇죠. 형태였거든요. 근데 저희 팀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리모트 근무예요. 아, 그래서 다들 그렇죠. 출근을 안 하시거든요. 예. 이 오프라인으로. 그렇죠. 네, 자유롭게 좀 리모트 근무를 하는 형태여서 또 사실은 사무실을 2년 동안 단독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팀에게 중요한 거는 계속 앉아서 하는 데스크 업무가 아니라 팀원들은 좀 밖에서 많은 미팅을 하고 또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콘텐츠를 좀 촬영하는 장소가 오히려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예쁜 채광이 들어오는 기대됩니다. 네, 초대드리겠습니다. 아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무실은 좀 예쁜 곳으로 그래서 그 지금 있는 연남동에서 옆에 이제 서교동으로 이동을 네. 해서 새로운 둥지를 텄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널리문이 진행한 이제 전시 소개랄지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막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 뷰수가 나오더라고요. 그 몇몇 그 성공한 그 전시 소개나 이런 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콘텐츠 지금 저도 제 유튜브 채널에 한번 들어가 보고 있는데 조금 전하면서
아니, 교수님께서 너무 수치를 잘 찾아주셔서 저희가 이 널 위한 문화예술 채널에만 그래도 한 600개 넘는 콘텐츠를 만들었더라고요. 예. 아마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시 소개였을 것 같아서 네. 사실 너무 많은 소개들이 있지만 이왕이면은 이제 교수님의 구독자분들께서 최근 영상을 좀 소개해 드려야 네네. 보고 갈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해서 최근에 발행된 거 조금 예시를 들어보면 저희가 그 최근 1개월 중에 우리 조회수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네. 조회수가 가장 높은 거는 역시나 저희의 어떤 킬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이달의 문화예술 12월에 꼭 가봐야 될 만한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매달 5개의 전시를 선별해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콘텐츠의 목표는 이 5개 중에 당신이 좋아할 거 하나는 있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취향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5개를 그냥 랜덤하게 고르는 게 아니라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정말 이렇게 전시장을 가더라도 되게 그 주제 자체에 되게 탐구하는 약간의 열공 독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그냥 오늘은 조금 나는 직장 생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번 주말은 조금 힐링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약간 그 미술관의 건축적인 부분들에게서 좀 영감을 얻고 경험을 얻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5개를 뽑은 콘텐츠거든요. 아, 재밌네. 네, 그래서 항상 보시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보시면 이 5개가 되게 서로 다른 5명의 취향을 가진 친구들이 하나씩 좋아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컨셉이네. 네. 그래서 이 전시가 항상 뭐 이번에도 지금 거의 한 4만이 넘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시는 콘텐츠여서 이제 내년 1월에도 곧 나가는데 이게 방영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1월 거가 나가면 한번 보시면 재밌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널 위한 문화예술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전시 톱5 이렇게 네. 치시면은 지금 최신 각장 다양한 취향을 가진 분들이 함께 볼 수 있고 서로 다른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미 논문으로 네. 널 위한 문화예술을 주제로 케이스 스터디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연구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게 올해 저희한테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어요. 아, 네.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그 논문으로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게 그냥 단순히 이 팀이 흥미롭다가 아니라 되게 이 사례를 중심으로 이것도 일종의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모델로서 그리고 연구라는 건 또 정확하게 그 학자들의 분석 툴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 틀에 맞춰서 분석이 되니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근데 저희 논문으로 처음 만들었던 게 2021년도에 그 김혜연 연구관님이 네. 시각예술 분야 온라인 콘텐츠 성공 요인 분석, 널 위한 문화예술 중심으로 해서 처음 그때 만들어 주셨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2023년에 네네 올해도 이제 김소정 연구관님이 저희를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논문이 나왔다고 하고 책을 가져와 주셨는데 정말 굉장히 두꺼운 그 논문 책이 전부 다 저희를 분석하는 내용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흥미롭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도 되게 뜻깊었던 경험이었는데 실제로 뭐 저나 대원님이나 저희 팀원들 그리고 뭐 저희 투자자도 만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만나시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 분석 툴 안에서 저희의 요인을 좀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갑오로 가지고 있으려고 한 건데 예. 하드커버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주 축하할 사항이고 정말 정말 박수 한번 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술 논문에서 이렇게 주제로 다룰 만큼 또 예술 스타트업 그리고 시각예술 부자 온라인 콘텐츠 이런 데서 성공한 케이스들을 이렇게 뽑는데 널 위한 문화예술이 이렇게 픽됐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자료 조사하면서 여기까지 와 있구나. 그래서 이 얘기는 꼭 한번 여쭤보고 또 알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논문 읽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요약본 PDF를 많이 공유해 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 하면서 저희도 막 되게 성공 요인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나쁘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조금 감사했던 지점은 그래도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일종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이 여기 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좀 일종의 페이퍼로 남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검색하시면 열람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궁금하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세계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바람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기서 소개한 작가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도 한국의 미술계와 미술 시장을 좀 분석하고 싶은데 어떤 자료 어디 가서 이걸 찾아야 될 것인가 할 때 우리 너울위원문에서 수없이 많은 콘텐츠를 해놨기 때문에 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울위원문화 자체가 어떤 그 해외 사업이랄지 세계화 전략을 좀 하고 있는 것과 할 예정인 것들을 잠깐 좀 소개해 주시면 합니다. 그 사실 뭐 어떤 글로벌 프로젝트, 뭐 세계화라고 하는 단어가 좀 약간 거창해 보이는 건 좀 있는데 그냥 저희는 처음부터 늘 예술의 이야기를 확산시키고 싶었던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태초의 꿈을 국내로 국한하지는 않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한 이제 로드맵이 필요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좀 그걸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아예 좀 글로벌 채널도 만들 계획도 좀 해보고 있고, 또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해외 아트페어와 해외 팀들을 만나면서 좀 태핑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해외 쪽에서는 또 어떤 콘텐츠가 필요할까, 그리고 저희가 만든 콘텐츠를 영어로 만약에 변환을 했을 때 이미 저희는 이제 동시대 작가님들을 많이 소개해 왔으니까 그것들이 또 해외에 가닿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반대로 해외 작가들을 또 계속 국경을 넘나들게 하는 그 콘텐츠적인 장점을 좀 활용해서 국경을 넘나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지금은 꿈꾸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시작 단계니까 네. 아직 드릴 말씀은 많이 없지만 네, 저희도 당연히 그 무대를 글로벌로 야무진 꿈을 꾸고는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울트라 컨템포러리 아트와 아티스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누구나 나는 컨템포러리 아트이고 싶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아티스트고 싶어하는 욕망이나 그런 그 수요들이 크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런 전략과 기획을 우리는 이미 생각하고 있다 했을 때 우리 또 작가나 또는 이제 전시 기획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제일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젊은 이 미술 쪽으로 들어오시는 이제 젊은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도대체 어떤 분이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을 봤기 때문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 같은 그 캐릭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세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미술 자체가 굉장히 그 어떤 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 널 위한 문화예술 채널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만 하더라도 주말에 전시를 보러 간다라고 하면 되게 막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그 엄청난 시기를 겪고 한 7, 8년이 지난 지금에 왔을 때에는 그 전시가 약간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좀 일상화됐다라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거든요. 저만 비단 느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네.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냥 주말에 전시 보러 갈까? 이게 예전에는 매니아, 그리고 미술계 사람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의 어떤 취미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정말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거대한 어떤 변화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이끌었던 세대가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그거를 가장 선명하게 느꼈던 게 제가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미술관의 연령층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의 미술관의 전시 그 연령층이 굉장히 젊은 세대 위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서 확실히 우리나라의 그 전시 트렌드에 2030이 빠질 수 없었던 건 사실이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되게
모르겠어. 이 얘기는 막 교수님과 한 두세 시간 같이 되게 맞아요.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긴 좋습니다. 한데. 따로 하루 날 잡죠. 네. 그러니까 되게, 그냥, 이제 저도 그 세대에 속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굉장히, 나의 삶에 있어서 좀 가치 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예전에는 뭐 자기 집을 꾸미고 이러는 게 좀 가능했지만 지금은 또 집을 구하기가 되게 어렵고 우리 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소소하게 나의 어떤 취향으로 내 삶을 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있는 것 같아서 예전에는 되게 딱 마스터피스급의 작품들 그리고 모두가 이 작품은 이제 평가가 이 정도는 맞지라고 하는 작가들 위주로 좀 안정적인 구매를 했다면 그냥 정말 내 방에 놓고 싶어. 약간 요즘에 진짜 애완돌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반려의 영역에 넣을 수 있는 세대로 와서는 작품도 그 중에 하나로서 내 자취방에 혹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내 방 꾸미기의 일환으로 작품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일상적이게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좀 그런 특징들이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가치 있는 소비. 그러니까 이제 어른 세대는 소득 가운데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소비의 한계만 생각을 한 것이지 거기에 무슨 뭐 가치를 부여한다거나 또는 무슨 뭐 특별한 뭐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이러는데 지금 이제 또 좀 젊은 세대들은 그거보다는 할 수 있는 이번 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한다. 어른 세대들은 나중에 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바로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가치의 어떤 그것도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바로 내가 먼저 픽해서 먼저 보여줌으로써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옛날 어른들은 내가 미술품을 사서 조용히 보고 그냥 어디다가 넣어놔야지 이러는데 그런 이제 그 세대 간의 네. 차이점도 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가옥의 형태나 또는 그 가옥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가치관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바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주관적인 가치? 그러니까 딱 정해놓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에 이 정도를 지불할 의향이 있어가 되게 저한테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품도 이렇게 예술가가 일생을 바쳐서 혹은 우리가 9to6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술가는 작업실에서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이 작품에 100만 원을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거가 저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대 안에서 그게 좀 빠르게 형성될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는 굉장히 뭐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개인주의화된 사고 이런 것들이랑 맞물려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자유겠지만 저는 또 이런 객관적인 가치를 넘어서서 좀 주관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니까 또 이런 소비도 가능해지고 또 뮤지컬에 막 12만 원, 17만 원을 내면 누군가는 그렇죠. 굉장히 가소비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내가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걸 줄여서라도 그 그렇죠.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그렇게 뭐 신경 쓸 수 있지 그렇죠. 않게 그냥 네.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이제 널미군의 그 유튜브나 릴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부러운 것 중 하나가 이 진행하고 또 유튜브 이제 그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 빠르다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음악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대학 다닐 때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소울이었고 대학 다닐 때 디스코가 나와서 너무 속도가 빠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이 젊은 분들이나 또는 이렇게 빠른 이런 그 유튜브들을 보면은 거의 힙합 수준이고 그래서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유튜브를 콘텐츠를 제작하고 생산하는 입장에서 저도 한 수 배운다는 입장에서 무슨 노하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멋있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게?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교수님께서 그 말을 언급해 주셨을 때 좀 뼈 아프게 느끼는 부분은
이게 누군가에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근데 그거를 저희도 항상 고민을 조금 하거든요. 근데 이 빠른 거는 지금 전체적인 유튜브 트렌드에 맞춰져 있는 속도여서 오히려 느리게 했을 때 느리다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지금의 엄청난 속도 속에서 저희도 이제 발맞춰 가는 거에 가까운데 반대로 그거를 빠르게 느끼는 분들을 위한 솔루션이 없을까는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자체 내에서 어떤 그 느리게 듣는 기능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콘텐츠가 조금 더 소위 말해 이제 유니버셜하게 모두에게 좀 보편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전시에도 저희가 이제 작가의 이름을 다 가리고 저희의 오디오 콘텐츠만을 통해서 이 작품 세계에 빠져드는 게 이번 전시의 컨셉이고 협업의 포인트였는데 보시면 저기 이제 QR코드가 있거든요. 근데 QR코드를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스크립트를 쓰고 제가 녹음을 해서 그 음성이 나오는 링크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듣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아주 간단하게는 뭐 이어폰을 안 가져오셨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여러 개 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텍스트가 나오게끔. 근데 그런 결정들이 결국에는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려고 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도 되게 뭐 노하우라고 말씀해 주시면 사실 뭐 그거야 그냥 지금 속도에 맞춰서 하는 건데 반대로 그걸 좀 너무 빠르다라고 느끼는 뭐 특정 독자들을 위한 솔루션은 없는지는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약간 텍스트라는 형태로 책을 출간하기도 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고 그래서 되게 그 물성 있는 걸로 읽는 걸 더 편리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의 과제가 아닐까. 네. 아니, 오늘 저희를 거꾸로 제가 좀 배워가지고 스피디하게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앱 같은 것도 보면 편집할 때 이제 되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말할 때 뭐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음악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세대는 조개 껍질 묶고 이렇게 노래했던 세대인데 요즘 세대는 아파트 막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속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딱 알아들은 게 전체 유튜브의 트렌드가 그 속도라는 그 표현. 네. 이걸 지금 오늘 하나 제가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 미술계 또 미술 시장 또 뭐 프로모션도 많이 해주셨는데 뭐 감정적인 순간들, 도움 주고 싶었던 순간들 또 오히려 또 진행하시면서 또 이렇게 배운 점도 있었을 거예요. 뭐 하나 에피소드를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은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이 전시장에 있으니까 제가 한 2년 전부터 루이즈 더 우먼이라고 하는 여성 예술인 네트워크를 알게 됐고 이제 그 예술인들이 연대하는 그 커뮤니티 안에 저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반대로 그냥 제가 좀 여기에 들어감으로써 약간 뜻을 보태고 싶은 이제 회비를 통해서 그런 작은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루이즈 더 우먼의 멤버가 되고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많은 창작자들이 더 많은 어떤 기회와 그리고 힘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그 예술인들끼리의 연대도 중요하고 또 반대로 외부에서 이러한 연대를 또 응원해주는 그런 또 다른 그룹이 또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루이즈 더 우먼의 오현진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시각예술가이기도 하고 또 루이즈 더 우먼의 파운더이기도 한 오현진 대표님과 같이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하다가 널 위한 문화예술가 루이즈 더 우먼이 한번 재밌는 기획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조금씩 나누다가 이 도잉아트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이 갤러리의 또 다른 어떤 그 주체죠. 같이 세 팀이 이제 손을 맞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시를 만들었는데 그 에피소드라고는 그러니까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제가 루이즈 더 우먼에 있으면서 되게 느꼈던 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거의 대부분 좀 이렇게 비슷한 연령대의 작가님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거나 이제 10년 차가 안 된 작가님들이 대부분 많으시기 때문에 그 작가분들의 어떤 일상적인 고민들을 가까이서 되게 많이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 한 가지는 정말 작가님들은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미술 작품이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막 판매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술 작품이 다른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이 판매를 제1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들한테 작가님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작업실 구하고 싶어요. 다 이래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다른 업계와 그리고 다른 직업군과 다른 출발점이구나, 다른 문제의식이구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고 그 루이스 오만 속에서의 저의 어떤 소속감과 활동이 지금의 어떤 이런 기획이나 아니면 콘텐츠를 만들거나 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네. 네, 루이스 오만은 꼭 언급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뭐 미진하거나 또 더 추가할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 너무 오늘 인터뷰가 저는 너무 흥미로웠고 또 제가 연말에 저희 팀이랑 같이 고민해서 만든 이 전시장에서 또 이런 콘텐츠를 또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한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또 저희가 이 콘텐츠 아마 이제 이 방영이 될 때쯤이면 아마 이제 이 전시는 마쳤을 테지만 저희가 만든 오디오 가이드를 오디오 영상을 유튜브에 저희가 공개를 해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널리한 문화예술의 문희경 PM님이 정말 고민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72명의 작가님들의 오디오 스크립트를 전체적으로 리딩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녹음을 해서 1시간 반짜리 영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QR을 대면은 이제 유튜브에 그 링크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전시가 끝나면은 요거는 못 보지만 유튜브에 72명의 오디오 가이드가 쫙 연결이 된 1시간 30분짜리 영상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영상 나가고 나면 댓글로 그 링크 남겨둘 테니까 네네.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아이, 고맙습니다. 자, 1년 내내 바쁘시겠지만, 그리고 또 특히 이렇게 지금 여기 현장에 와 있습니다만은 진행적인 페어도 있고 또 연말이라 한 해 마무리 등으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우리 자리에 함께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날, 우리를 위한 문화예술대계 한국미술계와 미술시장이 정말 그 감탄할 일들이 앞으로도 무궁히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서진수의 아트앤마켓은 값지고 다양한 미술계의 핫 이슈들을 찾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후에도 새롭고 재미있는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